이번 시간에는 마르코프 결정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프 결정 과정은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준비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마지막 과정이고요. 마르코프 결정 과정이 기본 이론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마르코프 결정 과정까지 이해를 어느 정도 하시면 이제 강화학습 알고리즘 공부하실 준비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습 순서는 마르코프 결정 과정 MDP의 기본 개념을 알아보고 조금 이제 심화된 개념을 공부한 다음에 용어 설명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마르코프 보상 과정을 알아봤잖아요. 마르코프 보상 과정은 상태가 확률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동하는데 거기에 보상이 더해진 개념이라고 했죠. 가치가 더해진 개념인데 마르코프 결정 과정은 마르코프 보상 과정에 행동과 정책이 추가된 개념입니다. 강화학습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강화학습은 최적의 정책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책은 뭐 하는 걸까요? 행동의 기준이 바로 정책이 됩니다. 에이전트는 정책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에이전트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정책이고 이 최적의 정책을 찾아가는 게 강화학습의 목적이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뭐다? 가치를 평가하는 거다. 그래서 MRP에서 저희가 한 거는 가치 평가까지 한 거예요. 이제 MDP에서는 최적의 정책을 알아내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적의 정책을 알아낸다는 건 뭐냐? 강화학습 알고리즘이다. MDP가 본격적인 이 강화학습의 알고리즘의 초기 단계입니다.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에이전트가 뭐냐? 에이전트는 행위자 또는 어떤 행동의 주체입니다. MDP에서 에이전트는 정책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서 상태를 변화시키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에서 에이전트가 좋은 행동을 할 수 있게 최적의 정책을 찾아가는 게 강화학습의 목적이라고 했죠. MRP에서는 마르코프 보상 과정에서는 이 정책을 찾기 위한 개념인 가치 측정하는 걸 배웠다면 이제 MDP에서는 능동적인 행동을 하면서 이 행동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정책이란 뭐냐? 정책은 행동을 선택하는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MRP에서는 확률을 뭐를 사용을 했어요? 상태 전이 확률을 사용을 했죠. 이거는 어떤 의지를 갖고 발생하는 확률이 아닌 환경에서 주어지는 확률이죠.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타고 가면 바람이 부는 건 내 의지랑 상관이 없잖아요. 이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환경에서 주어지는 이런 값들을 상태 전이 확률이라고 하고 배를 왼쪽으로 움직이거나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내 의지대로 즉 그 정책에 따라서 하는 확률입니다. 그래서 배를 움직이는 것 같이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정책이죠. 그래서 이 정책은 확률의 형태로 나타내고 상태 전이 매트릭스와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고 어떤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두 개의 상태로 전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을 때 행동을 선택하는 확률이 0.4%이고 B로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0.6%라면 이게 확률의 합은 1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책이죠. 그래서 강화학습의 목적은 이 정책을 조절해서 최고의 보상을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강화학습의 목적입니다. 자, 그 나머지 개념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MDP의 구성 요소 한번 보겠습니다. 상태의 집합 S, 상태 전이 매트릭스, 보상함수, 감가율은 MRP에서 공부한 거고 이번에 새로 나온 개념이 행동 그리고 정책 함수입니다.
정책 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확률이라 그랬죠. 확률이 두 개가 나옵니다. 정책 함수가 있고 상태 전이 매트릭스가 있죠. 그러니까 MDP 환경에서는 상태 S이었을 때 다음 타임 스텝에서 R1, R2로 전이할 수 있는 영향을 주는 확률적 요소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 거죠. 상태 전이 매트릭스랑 정책이랑. 이 두 개가 조합을 해서 R1으로 이동을 하는지 R2로 이동하는지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결정이 되냐? 확률적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태 전이 매트릭스와 정책 함수의 조합으로 어떻게 이동할지 결정이 되는데 확률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확률 함수가 0.6의 확률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0.4의 확률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큰 0.6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0%의 확률로 R1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40%의 확률로 R2로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로 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동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이렇게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MRP에서는 상태 이동에 대한 확률이 상태 전의 매트릭스 두 개고 MDP에서는 이렇게 두 개입니다. 정책 함수와 상태 전의 매트릭스 이 두 개의 확률을 가지고 상태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두 개의 확률의 영향을 받아서 상태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MRP에서 P1의 확률이 0.7이다 라고 하면 MDP에서는 P1과 파이1, P1과 파이2를 곱해서 이렇게 이동 확률이 계산이 되는 거죠.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MRP 같은 경우는 행동과 정책이 없고요. MDP는 행동과 정책이 있는 거고 상태 전이 함수, 보상 함수가 있는데 MRP에서는 상태에만 의존을 하지만 MDP에서는 행동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전이 확률 계산은 단일 확률이고요. 얘는 정책과 전이 확률의 곱이다. 그러니까 두 개의 확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해지는 거죠. 에이전트의 개입이 MRP는 없고요. MDP는 당연히 있는 거고 사용 목적은 가치 평가를 하고 MDP 같은 경우는 최적 정책을 찾기도 하지만 가치 평가도 모두 할 수가 있는 거죠. 정책의 시간 특성은 없고 얘는 시간에 무관한 결정적 정책이다. 마르코프 속성을 만족하고 현실 문제 적용하기에는 MDP가 조금 현실성이 있죠. 왜냐하면 에이전트가 있고 행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에이전트가 이동하는 어떤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MDP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책을 고려한 상태 전이 매트릭스와 보상함수 RP에서는 정책이 없었는데 MDP에서는 이렇게 정책이 나온 거죠. 이 정책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정책은 상태에서 어떤 행동 선택할 확률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기대값, 즉 평균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산 확률 분포에서 평균을 구하는 게 이렇게 시그마죠. 행동에 대한 정책을 고려하기 위해서 행동에 대한 기대값을 구해주면 MRP에서의 상태 전이 매트릭스와 보상함수와 똑같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수식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MRP에서 상태 가치 함수는 즉시 보상과 그 다음 타임 스텝에서의 모든 상태의 가치를 고려한 그리고 감가율을 고려해줘서 기대값을 구한 게 상태 가치 함수고 즉시 보상은 바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기대값 밖으로 바로 빠질 수가 있고 그 다음부터의 상태 가치 함수는 감가율을 고려해서 기대값으로 이렇게 구한다라고 배웠죠. 요거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런데 MDP에서는 뭐가 추가됩니까? 행동과 정책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당연히 기대값이죠. 즉 평균을 구해주면 행동과 정책을 고려해서 상태 가치를 구하는 게 MDP와 MRP에서 같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식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은 수식이지만 정책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고려한다는 건 뭐냐면 행동을 선택할 정책이니까 행동에 대한 어떤 기대값을 구해주면 이거랑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에 대한 기대값을 이렇게 구해주고, 이거는 즉시 보상이니까 앞으로 빼고 뒤에 값은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기대값 부분만 빼면 나머지는 이 수식과 똑같이 되죠. 이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정책을 고려하지 않던 고려하던 상태 가치 함수의 계산값은 동일하다. 그래서 정책을 고려한 상태 가치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에 대한 기대값을 구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수식이 설명하는 바입니다. 상태 가치 함수의 다양한 표현은 저번 시간에 본 거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매트릭스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벨만 기대 방정식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동가치 함수는 뭐냐? 다른 말로 Q 함수라고도 합니다. Q 함수는 특정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의 총합을 계산하는 함수. 보상의 총합을 계산하는 함수. 이게 뭐가 있을까요? 상태 가치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죠? 특정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을 뭐냐면 행동 하나를 했어요. 행동을 하나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보상의 총합을 계산하는 거니까 상태 함수를 계산하는 거죠. 행동 하나 했고 상태 함수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T에서는 행동을 하나 하고 T 플러스 1 이후부터는 상태가치 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태가치 함수의 정의는 행동을 하나 했고 이게 빠지는 거고 그냥 상태가치 함수를 구하는 거죠. 근데 행동가치 함수는 행동을 하나 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T 상태에서 처음 타임 스텝에서 행동 하나 하는 게 차이입니다. 그 다음은 똑같아요. 수식의 의미는. 자, 수식을 한번 볼까요? 상태가치 함수는 수식이 이렇게 되고 요거에 대한 기대값으로 계산이 되고 정책을 고려해야 되니까 모든 행동에 대한 기대값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기대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행동가치 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행동을 하나 했고, 행동을 하나 했으니까 이건 기대값이 아니죠. 기대값은 6 주사위는 숫자가 1부터 6까지 나올 확률이 6분의 1씩 있는 거고, 기대값을 구하는 거는 1 곱하기 1이 나올 확률, 2 곱하기 2에 나올 확률을 쭉 곱해서 더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주사위가 1이 나올지 2가 나올지 3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얘는 주사위가 3이 나왔어. 한 번 던졌는데, 그러니까 기대값이 아니에요. 그냥 3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은 거죠. 한 번 던졌을 땐 그런데 두 번째 던질 때는 모르는 거예요. 처음만 행동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행동인지 모르니까 얘는 뭐로 표현이 돼요? 당연히 기대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식과 이 식은 개념상으로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강학습 환경에서 값을 구해보면 다르겠죠. 왜냐하면 얘는 요 행동을 선택한 게 뒤에 사건에 영향을 미치니까 다르지만 개념상으로 보면 동일한 거예요. 두 번째 사건부터는 상태가치 함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 그거를 글로 풀어낸 거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동가치 함수와 상태가치 함수. 자, 상태가치 함수는 뭐예요? 행동을 선택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행동가치 함수는 행동을 선택했으니까 다른 얘는 행동을 선택한 거잖아요. 행동을 선택한 놈을 선택하지 않은 걸로 만들어 주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맞아요? 기대값이 들어가면 맞죠? 그래서 정책에 대한 기대값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Q함수는 뭐예요? Q함수는 행동을 선택했잖아요. 다음 타임 스텝부터는
상태 가치 함수와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상태 S에서 S 다시로 갔을 때 상태 A를 선택했을 때의 상태 전이 확률인 거죠. 그런데 보통 MDP 환경에서는 상태 전이 확률을 안 씁니다. 즉 1로 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식에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수식부터는 상태 전이 확률과 똑같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상태 가치 함수, 행동 가치 함수 비교표인데 제가 설명해 드린 거 똑같이 나와 있고요. 정의해 보면 정책과 상태가 나왔고 얘는 정책과 상태인데 행동 A를 한 거죠. 행동 하나 선택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행동 선택 안 합니다. 그 다음 출발 조건은 상태만 주어지고 얘는 상태와 행동이 주어진다. 적용 시점 현재 상태에서 정책에 따라 행동 선택, 다음 상태에서 정책에 따라 행동 선택. 현재 상태는 행동을 임의로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정책 평균 적용 위치는 지금 상태에서 가능한 모든 행동이고 얘는 다음 상태부터죠. 의미는 상태의 전반적인 유익함을 평가하는 거고 특정 행동의 유익함입니다. 특정 행동. 얘가 현재 상태에서 행동 A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행동 A를 선택하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줘서 가치가 합니다. 그런데 이 가치의 변화의 계산은 상태 가치 함수로 하는 거죠. 상태 가치 함수로 어떤 영향의 변화에 따른 가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활용 목적은 정책이 얼마나 좋은지 평가할 때 사용하는 거고 정책 평가와 행동도 평가하니까 정책을 개선할 수가 있겠죠. A 행동이 더 좋아 그러면 A 행동에 정책을 조금 더 플러스 시키는 거죠. B 행동이 좀 더 안 좋아 그러면 B 행동에 대한 정책을 조금 내리는 거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는 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처음에 S에 시작해서 R1, R3 환경을 거쳐서 최종 상태 F로 도착하는 거고 수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S가 가면 둘, 셋 이거래요. 이 R2에서는 무조건 1로 가네요. 행동이 이렇게 가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경로가 3개가 되네요. 그래서 R2에서는 R3로 가는 거고 R2에서는 R3 이렇게 무조건 가고 R3에서는 F로 무조건 가고 그래서 S에서 행동할 확률은 2개고 갈 수 있는 데는 R1, R2 R1에서는 행동을 2개 할 수 있는데 갈 수 있는 데는 R3, R2 R2에서는 무조건 R3로 가는 거고 R3에서는 무조건 F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상태 전이 확률이 1이에요. 확률이. 무조건 1로 가는 거예요. 상태 전이 확률은. 행동을 선택할 정책은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고 상태가 전이 되었을 때의 보상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왜 이렇게 주어지냐? 내가 정한 겁니다. 설계를 한 거예요. 환경의 설계를. 강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보통 이 상태는 보통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보상은 내가 설정할 수 있는 값이에요. 그리고 정책은 변경되는 값이에요. 행동도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화학습으로 주식 매매를 한다. 그러면 뭐를 보고 주식 매매하냐? 예를 들어서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을 보고 하는데 이걸로 만든 RSI나 WMA나 이런 이제 기술적 지표를 생성을 한다. 그럼 이게 뭐예요? 상태잖아요. 이거는 이제 고정돼요. 이건 내가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은 그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걸로 계산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태는 고정된 거고, 주어지는 거고, 근데 상태 중에 뭐를 선택하냐는 저의 판단일 수 있겠지만, 행동은 이것도 몇 개 없어요. 매수, 매도, 보유, 대기 이 정도 있잖아요. 요거는 고정돼 있어요. 물론 내가 대기 안 하겠다, 요런 행동 없겠다라고 내가 4개 중에 하나를 뺄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행동이 막 늘어나고 그러진 않아요. 이거는 대부분 고정되는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경되는 게 뭐예요? 정책이잖아요. 매수할지 매도할지 보유할지 대기하는 정책을 찾는 게 강화학습인데, 그 매수 매도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돈을 벌었냐에 따라서 이 정책을 계속 바꿔나가는 거잖아요. 이거 변경되는 거잖아요. 이 보상은 뭐냐면 내가 매수 매도했을 때 손실이 나고 이익이 나는데,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 환경에 주는 보상, 이 에이전트 행동에 따른 이 보상을 내가 그대로 줄 수도 있고요. 이거를 내가 뭐 조절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100이 발생했는데 이거 너무 크니까 절반만 해. 100 나누기 해서 절반만 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작을 것 같아요. 곱하기 10해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크게 설계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거를 어떻게 튜닝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동작에 미치는 어떤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그거를 조절하는 게 튜닝입니다. 프로그램 잠깐 볼까요? 이제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한 거고요. 액션은 A1, A2.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고 어떤 데는 하나밖에 없고 하니까, 간만은 간가율을 이제 0.5로 정의한 거고, 이렇게 정의했고, 그 다음에 정책을 정의했고요. 상태 전이 확률, 결정적 전이죠. 1로 정의했고, 보상함수는 이제 상태 전이에 따른 보상함수를 정의했죠. 이거는 내가 변경할 수 있는 값이죠. 제가 이렇게 설정한 겁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함수를 정의한 거니까 실행은 여기부터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10,000번 실행한다는 얘기고, 이 함수를 실행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 반환값 나오죠. 반환값은 에피소드 기준입니다. 에피소드는 하나의 경로만 쭉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에피소드 함수를 보면 초기 값을 이렇게 세팅을 했고, 여기서 디스카운트를 초기에 0이에요. 초기에 0이고, 여기 감가율을 디스카운트 팩터를 감마를 아까 0.5로 정의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계속 0.5 곱해져서 누적이 됩니다. 이게 일로 했어요. 왜냐하면 즉시 보상은 감가율이 없으니까. 정책을 줬고요. 정책이 행동을 선택할 확률이죠. 리스트로 갖고 와서 랜덤 초이스 하는데, 이게 뭐예요? 확률이잖아요. 확률. 그래서 이 정책 확률을 집어넣어서 랜덤 초이스를 하는데, 무작위로 선택하는데 확률적으로 행동을 선택하겠다, 이거예요. 이 의미는. 그래서 이 행동이 선택이 된 거고요. 그럼 이제 상태에서 행동을 선택을 해서 보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행동을 선택을 해서 보상을 받아서, 보상을 에피소드의 진행에 따라서 누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 상태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랜지션 프로브는 이제 여기 보면은 상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상태를 이렇게 정의해 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상태를 집어넣으면 행동이 선택이 됐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러면 그 다음 상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S에서 확률적으로 A1이 선택이 됐다. 그럼 그 다음 상태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상태가 이제 결정이 되죠. 확률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가율을 또 곱해주고,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에피소드가 진행되면서 그 에피소드에 대한 총 보상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쭉 계산돼서 평균을 내는 거죠. 에피소드의 보상을 평균을 내면, 원래 정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학습에서는 업데이트 해야 되잖아요. 얘는 업데이트 하지 않고, 얘는 이제 이걸 고정시켰어요. 고정시켜갖고 한번 구해본 거예요. 그래서 정책에 따른 반환값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만 보여준 겁니다. 반환값이, 그러니까 이 상태가치 함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만 한번 보여준 거예요. 프로그램 한번 실행시켜 보시고, 중간중간 로고도 한번 찍어 보시고, 한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이해하면 더 빠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프로그램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동가치 함수 공부했잖아요. 이것도 한번 이제 보죠. 여기 상태가치 함수랑 행동가치 함수 구할 때 환경은 똑같아요. 정책도 똑같이 설정을 해놨고, 상태 전이 확률은 결정적으로 1로 설정해 놓은 거죠. S에서 A1 행동을 선택했을 때 R으로 가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져 놓은 거고, 여기 상태 전이 확률이 원래는 이제 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1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거는 이제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상은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이것도 프로그램 한번 볼게요. 이건 조금 복잡하긴 한데 프로그램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행동가치 함수는 뭐 하는 거냐면 여기 이 프로그램은 그냥 에피소드 1000번 실행해가지고 그 에피소드에서 나온 상태가치 함수 값을 평균 낸 거고, 이거는 상태가치 함수를 다 구한 거예요. 이거는 상태별 행동가치 함수를 다 구한 거죠. 이게 무슨 환경이 이렇게 되는데 S와 이렇게 두 개로 전환, R1으로 갈 수도 있고 R2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의 상태가치 함수랑 행동가치 함수를 구해보고요. R1으로 전환됐을 때 상태가치 함수랑 행동가치 함수를 이렇게 구해보는 겁니다. 또 여기로 전환되었을 때의 상태가치 함수랑 행동가치 함수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한번 이렇게 구해본 거예요. 상태별 행동에 따른 가치, 각 상태별 가치를 구해서 이렇게 비교해 본 겁니다. 아까랑 똑같고, 에피소드 시뮬레이션은 똑같은데 결정 과정의 상태가치 함수는 시뮬레이션을 한 번에 쭉 했어요. 모든 상태를 다 시뮬레이션 한 거고, 얘는 스타트 스테이트가 있어요. 각 상태별로 가치를 따로따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스타트가 있죠. 맨 처음에 상태를 스타트 스테이트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테이트 전이하면서 상태별로 끝날 때까지 요거를 다 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뭘 구했냐면 요거는 이제 그 행동가치 함수를 구한 거네요. 행동가치 함수. 이렇게 상태와 행동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 잘못 들었네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에피소드 단위로 스타트 상태에서 가치를 구한 거예요. 상태가치 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요거를 모든 행동을 다 고려해서 감가율을 고려해서 가치를 한 거, 즉 그 기대값을 구한 거죠. 처음에 스타트 스테이트에서 시작을 해서 넥스트 스테이트로 반복하면서 이렇게 상태가치 함수를 계속 구한 거고요. 요거는 위에 거 함수 실행하는 거고, 함수 실행해서 상태가치 함수 구하는 거고, 행동가치 함수는 이것도 똑같아요. 정책에 있는 상태를 하나씩 끄집어내는 겁니다. 정책에 있는 상태를 하나씩 끄집어내서 행동별로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석을 되게 자세하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주석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행동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가치를 구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행동은 뭐예요? 첫 번째 행동은 그 감가율이 없는 거죠. 감가율이 없는 거니까 디스카운트 팩터를 처음에는 이제 1로 적용을 해서 즉시 보상을 계산하고, 두 번째 행동부터는 정책에 따른 행동이니까 정책에 따른 행동은 어떻게 선택을 해요? 정책의 확률에 따른 랜덤 선택을 해서 다음 행동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 가치를 계산을 하고, 그래서 토탈 리턴에 뭐가 들어가냐면 토탈 리턴에는 이렇게 상태와 행동에 따른 가치가 들어가는데, 각 상태와 행동에 따른 가치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 위에서는 상태와 행동에 따른 가치를 계산하는데 결국에는 기대값으로 계산돼서 행동 고려하지만 그거에 대한 기대값이니까, 즉 상태에 따른 가치 요것만 나오는 거죠. 행동에 대한 영향은 기대값으로 어떤 평균값이 되는 거니까 차이입니다. 모두를 한번 쭉 살펴보시고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상태가치 함수는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나온 거고, 행동가치 함수는 이렇게 상태 행동에 대한 가치를 각각 구했고, 상태는 상태에 따른 그 가치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행동의 영향은 기대값, 즉 평균으로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최적 가치 함수는 뭐냐면, 최적 가치 함수는 두 개가 있어요. 최적 상태 가치가 있고요, 최적 행동 가치가 있어요. 가치를 최대로 하는 정책을 따르는 상태 가치 함수, 가치를 최대로 하는 정책을 따르는 행동 가치 함수입니다. 값을 맥스로 하는 정책을 따를 때의 어떤 가치 함수예요. 가치 함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가치 함수는 그 어떤 이제 정책을 아까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했어요? 아까 프로그램에서는 정책을 고정시켰잖아요. 고정시켜서 뭘 계산했어요? 상태가치 함수랑 행동가치 함수를 계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책을 바꿔가면서 계산해 보는 거야. 그래서 정책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변경된 정책이 11번째, 이놈이
이게 제일 크네. 그러면 최적 상태 가치 함수가 되는 겁니다. 12번째에 Q가 제일 크네. 그러면 최적 행동 가치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구하냐면 행동 가치 함수 같은 경우는 행동을 선택을 했을 때 가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맥스로 하는 정책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찾을 수가 있어요? 좋은 정책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정책. 행동을 했을 때 좋은 정책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야. 이 정책을. 좋은 정책을 어떻게 찾았어? 가치를 계산해서. 가치는 어떻게 계산해? 보상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강학습이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강학습 알고리즘이 EQN, 레인포스, A2C, PPO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 개념을 사용합니다. 정책을 찾기 위해서. 최적 상태 가치 함수는 우리가 다루진 않아요. 이번 과정에서는. 다이나큐나 MBVI 알고리즘에서 요거를 쓰거든요. 그래서 최적 행동 가치 함수를 계산하는 요 개념을 이번 과정에서 다룰 요 알고리즘에서 사용한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적 정책은 요거를 만드는 정책이죠. 요거를 만드는 정책이 최적 정책이잖아요. 그죠? 모든 정책 중에 요거를 가장 값을 맥스로 만드는 가치를 맥스로 만드는 놈이 요거니까 요거의 정책이 최적 정책인 거죠. 최적 가치 함수 예제를 한번 볼게요. 환경은 똑같습니다. 환경은 아까 설명드린 거랑 똑같고요. 예제 한번 보시면 이제 앞에 거는 똑같아요. 네, 똑같고 여기 이제 위에 거는 요거는 이제 함수 정해 놓은 거고 앞에 거랑 똑같아요. 마르코프 결정과 중에 행동가치 함수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 보면 상태가치 함수 계산하는 거 요거랑 똑같은 내용이고요. 행동가치 계산하는 것도 여기 보시면 요거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차이점이 뭐냐면 최적 정책을 계산해서 최적 정책은 뭐냐면 이것도 되게 단순해요. 여기 보면 프로그램이 보면 좀 복잡한 것 같긴 한데 모든 행동에서 Q값을 비교해서 가장 큰 거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모든 행동에서 여기에서 보면 Q값이 큰 게 뭐예요? 여기 크잖아요. 그러면 A2예요. 여기서 최적 행동은 여기서는 뭐예요? 요게 더 크잖아요. 요거는 A2지, 요것도. 여기서는 당연히 하나밖에 없으니까 A1, A1 되는 거죠. 요게 그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정론적으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큰 놈을 1로 만드는 거예요. 큰 놈을 1로. 요 수식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코드는 마르코프 결정 과정에서의 행동 가치를 계산하는 거랑 똑같고 차이점은 이제 요거 계산하는 거. 요 코드만 들어간 거니까요. 한번 실행해 보시고 이해 안 가시면은 중간에 로고 찍어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다음에 하면 이건 뭐야? 결정적 최적 정책은 가장 큰 놈 확률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장 큰 놈 선택하는 거예요. 무조건 가장 큰 놈. 최적 행동 가치 함수를 만드는 행동을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결정적 최적 정책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결정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확률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0.6이고 얘가 하나는 0.4야. 그러면 무조건 얘 선택하는 거예요. 확률적은 0.6이고 0.4면 얘는 행동을 선택하는 확률이 60, 얘는 40%. 네, 그래서 이거 장점이 뭐예요? 탐험할 수 있다.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최적 정책을 찾을 수 있는 게 이런 장점이 있는 거. 얘는 결정적이니까 빠르고 쉬운 거죠. 이 맥스만 쫓아가니까. 이거는 최적키를 못 찾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최종 정리를 한번 볼까요? 상태가치 함수는 상태의 좋음을 평가하고 행동가치 함수는 행동의 효율을 평가한다. 이해가시나요? 최적가치 함수는 보상이 가장 큰 정책을 따랐을 때의 기대값이고 최적 정책은 그 최적가치 함수를 만드는 행동만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예, 결정론적 방식이죠. 개념이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 안 간다 그러면 앞에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용어는 정책 평가하는 거는 상태가치 함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상태가치 함수를 계산하는 거고 정책 평가는 상태가치 함수 계산하는 거. 정책 제어는 뭐냐면 정책 변경하는 거예요. 상태가치 함수 계산해서 좋은 정책이다 라고 하면 정책이 뭐 예를 들어서 R와 R2로 갈 수 있는 행동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여기에 정책이 0.6, 0.4인데 계산해 보니까 이게 좀 값이 좀 작아. 생각했던 것보다. 그럼 이걸 0.5로 줄이고 이걸 0.5로 높이는 게
정책 제어죠. 얘는 사고, 얘는 오야, 이렇게 가치를 계산하는 게 정책 평가입니다. 예, 이 개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정책 평가다 그러면 가치를 계산하는 거네. 정책 제어다 그러면 그 정책을 가치에 따라서 변경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니까요. 용어는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게 나중에 지나면 까먹거든요. 그때마다 이렇게 돌아오셔가지고 뭔지 한번 또 이렇게 기억을 한번 되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기반은 뭐냐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빠삭하게 전지전능한 신처럼 모든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모델 풀이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을 설계를 하는데 여기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행동을 하는데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 상태가 변경이 돼요. 그리고 우리한테 또 뭘 주냐면 환경에 대한 정보, 스테이트 값을 줘요. 그리고 보상 정보를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이 환경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환경이 거대한데 그 모든 정보를 다 갖고 판단할 수 없으니까 학습에 효율적인 환경의 일부분의 정보를 줘요. 그래서 우리는 요 값만 가지고 이 정책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액션한 다음에 환경이 변경되면 다시 요 값 받아가지고 정책 업데이트하고 과정인데 이렇게 우리가 받는 이 정보가 환경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이게 모델 풀이에요. 모델을 다 알 수가 없어. 환경을 다 알 수가 없는 게 모델 풀이고 환경을 다 알아. 이거 싹 다 알아. 그럼 이게 모델 기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대부분 모델 풀이 환경이거든요. 다이내믹 프로그램, 예전에 우리가 프로그램 이거 한번 해봤을 거예요. 다이내믹 프로그램 환경이 모델 기반이고 이거 다 알잖아요. 각각의 상태가 이동할 상태 전이 확률과 상태 전이 확률에서의 어떤 값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계산할 수가 있죠. 정확하게. 근데 모델 풀이 환경에서 잘 모르니까 제한적인 정보만 가지고 이걸 추정을 하면서 정책을 찾아내는 게 모델 풀이입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할 알고리즘들이 모델 풀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다 끝났고요.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어디가 어렵냐면 이게 좀 어려워요. 상태 가치 함수랑 행동 가치 함수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요거를 잘 한번 보세요. 잘 한번 보시고 핵심은 뭐냐면 요것만 다른 거예요. 요것만. 이거는 같아. 이거는 같아요. 이거는. 근데 요거는 달라. 요거는 달라요. 요거는 같고, 요거는 같고. 그러니까 처음 행동만 얘는 선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정책에 따라서 가는 거고, 얘는 처음부터 정책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행동을 선택했던 거는 앞으로 계속 행동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처음 한 번만 행동을 하지만 그 한 번의 선택이 이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 꼭 알아두시고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잘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